26학년도 6월 14번 문항입니다. 갑은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형벌이 있고 일반의지라는 키워드를 말한 루소입니다. 을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다고 했으니까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진 종신노역형을 주장한 베카리아입니다. 병은 공적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를 기준으로 보복법을 주장한 칸트입니다. 루소, 베카리아, 칸트가 되는데요. 자, 1번입니다.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사회계약론자예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 보존을 위해 형벌이라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루소는 일단 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루소는 찬성하죠. 베카리아는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지금 1번은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형은 필요해. 즉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 정당화의 근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번은 근거가 아니야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2번은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베카리아가 하는 말이 돼야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요. 범죄 억제력이 있어. 하지만 너무 과도하죠. 종신노역형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번은 형벌 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야 라고 이제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말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회계약론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요.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어떤 형벌권, 형벌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시민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형벌 받아야 할 자가 있는 거예요. 형벌 받아야 할 자라면 범죄를 저지른 자니까 범죄자가 되겠죠. 지금 이거는 뭐 살인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아야 할 자, 시민의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학자들 입장에서는 범죄자도 어쨌든 시민이니까 이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형벌이 만들어진다. 형벌의 기초가 시민의 동의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칸트예요. 칸트 입장에는 이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범죄자의 이성은 형벌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발휘해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사실은 형벌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형벌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범죄자가 범죄자의 이성을 발휘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자는 형벌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형벌권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자, 범죄자, 이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닌데 너는 왜 이제 그걸 간과하니?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칸트가 루소에게 하는 말인데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칸트, 루소 모두에게 살인자를 의미해요. 살인자. 루소는 살인자를 국가의 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칸트는 인격성 얘기하죠. 생득적 인격성과 시민적 인격성을 얘기하는데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는 생득적 인격성을 상실하진 않아. 그렇지만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칸트, 루소 모두에게 살인자라는 존재는 시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 더 이상 시민이 아닌 자, 즉 살인자
간과에게 내리는 형벌이야 라고 둘 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과하는 게 아니라 루소, 칸트 모두 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자, 5번 F는 루소가 하는 말인데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루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을 얘기합니다. 살인자에게 사형도 가능하지만 강제 추방도 가능해요. 칸트 입장에서는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당화될 수 없죠. 루소는 사형 이외의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분배정의 문제인데요. 갑은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요로 하니까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로직이고요. 을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무지의 배일, 정의관, 정의의 원칙 이야기한 롤스입니다. 로직과 롤스이고, 자, 기억. A에 들어갈 질문인데, 과세정책,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느냐. 이제 최소국가론을 주장한 로직 입장에서 이게 맞는 선지처럼 보이지만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로직에게도, 롤스에게도 당연히 틀린 선지이고요. 자, 노직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보, 이런 것들을 위해 최소한으로 세금을 걷는 건 모든 시민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어떤 자발적 동의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과세 정책이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진 않아요. 꼭 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 B는 노직이 yes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 노직의 어떤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보시면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있죠. 근데 지금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여기는 이전을 통한 소유가 아니라 여기 취득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단계에 있어서도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로크의 단서 조항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노동을 통해서 취득을 하면 당연히 내 거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어떤 식으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냐면 타인에게도 똑같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근데 그 타인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뭔가 침해한다던가 막는다던가 나에게 필요한 정도로만 이제 노동을 하고 취득을 하면 되는데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취득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에게는 기회조차 가지 않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과 이전의 과정 모두에서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교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당할 수도 있는가? yes. 이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C는 롤스가 이제 yes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들, 즉 원초적 입장에서 그 계약의 당사자들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되면 어떡하지? 아, 그럼 내가 혹시 이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최소 수혜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차등의 원칙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차등의 원칙에 동의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선지는 이 당사자들이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답이 나오겠지. 나는 최소 수혜자야. 혹은 나는 최소 수혜자가 아니야. 이렇게 답이 나오겠잖아. 그럼 내가 이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했어. 최소 수혜자가 아니야. 그럼 누가 차등의 원칙에 동의하고 싶겠어? 그쵸?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몰라.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확률을 지금 모르는 거야.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최소 수혜자가 될까 봐 차등의 원칙에 동의하게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상은 할 수 있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확률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선지예요. 자, 리을 보면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중요한 선지죠. 중요한 질문이죠. 롤즈의 차등의 원칙, 선생님이 설명할 때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그 결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두 문장으로 외워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야. 근데 최소 수혜자는 너무나 이제 재능이 없어. 처음부터 재능이 없어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못 거둬들인 거지. 하지만 재능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미 이익을 본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만 아직 이익을 못 본 거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이 되면 아직 이익을 보지 못했던 최소 수혜자도 이익을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이익을 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 차등의 원칙에 의해 이익이 되는 이 분배는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과 디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단원 직업과 청렴의 윤리 2번 문제입니다. 갑 지분 보면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얘기하는 거죠. 측은지심은 인의예지 중에 인이라는 사덕의 단서이다. 즉 사단, 선천적인 도덕적 마음을 얘기합니다.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의 하나의 근거가 되죠. 맹자의 지문이고요. 인간의 본성은 악함으로 선왕에 만들어 놓은 예를 기준으로 악한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순자의 지문입니다. 자, 기억선지 보면 항산, 항심이 나오는데요. 항심은 도덕적인 마음을 의미하고 항산은 생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백성들의 도덕적 마음을 기르고 싶어도 배고프면 도덕적 마음을 길러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생업부터 보장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항심을 길러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선비는 예외입니다.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자가 선비죠. 근데 항산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자, 니은 보면 예에 따라서 직분에 충실하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그래, 예의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라. 그러면 너희의 욕구도 충족할 거야. 이게 먼저야. 이걸 먼저 해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순자는 도에 정통한 군주, 도덕성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어. 각자의 어떤 역할이 정해져 있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일반적으로 정명,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리을 갑과 을 공통점인데 둘 다 유교 사상이잖아요. 맹자, 순자 둘 다 유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분업을 필요로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정명사상,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